안녕하세요. 겸드입니다. 요즘 국제 정세와 전쟁들을 보면 매우 심상치가 않다는 단어는 좀 느껴지죠. 그래서 오늘은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은 사건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1914년 무렵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지속된 열강들의 경쟁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어 있었고 적대 관계에 있는 두 개의 세력이 맞고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독일이 체결한 삼국 동맹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맺은 삼국 협상에 대립해 있었죠. 또한 이 나라들은 발칸 반도에 있는 나라들을 비롯한 다른 여러 나라와도 정치적, 경제적 유대를 맺고 있었습니다. 당시 발칸 반도는 정세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여러 강대국의 지배 아래서 고통을 겪었고 독립을 추진하는 비밀 결산 단체들이 곳곳에 난립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6월 28일에 오스트리아의 대공 프란츠 페르디난트가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하게 되자 몇몇 청년들이 그를 암살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곳에는 경찰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암살 계획의 실행에 옮기기가 어렵지 않았죠. 하지만 이 청년들은 훈련을 그다지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한 청년은 소형 폭탄을 던졌지만 목표물을 빗나갔고 다른 청년들 역시 때를 놓쳤습니다. 가브리엘로 프린치프가 유일하게 암살에 성공했는데 그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프린치프는 페르디난트 대공이 폭탄 공격을 받고도 무사히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게 되자 차에 접근하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실망한 그는 길 건너편에 있는 카페를 걸어갔죠. 한편 대공은 폭탄으로 자신을 죽이려는 시도가 있자 분개하여 경로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바뀐 것을 몰랐던 운전기사는 엉뚱한 곳으로 차를 몰았고 결국 차를 돌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프린치프가 카페에서 나와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되었죠. 자신의 찾던 표적인 페르디난트 대공이 3m도 채 안 되는 곳에서 오픈카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차에 다가간 다음 방아쇠를 9번 당겨 대공 부부를 살해했습니다. 세르비아의 이 순진한 민족주의자 청년은 아마 자신의 한 행동이 어떤 여파를 몰고 올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 있게 된 참사가 전적으로 그의 책임만은 아니었죠. 1914년 이전에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은 전쟁에 대해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정치 투자를 가운데는 전쟁이 국가의 결속을 다지고 국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에 토해 일부 군 장성들은 지도자들에게 전쟁은 속전속결로 끝낼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독일의 한 장군은 프랑스와 싸워 이기는데 2주면 충분하다라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무정부 상태에서 이루어진 협력이라는 책에서는 전쟁 전의 상황에 관해 이렇게 알려줍니다. 극단주의 국가주의의 물결이 유럽 전역 휩쓸었다. 대학교를 비롯한 학교들, 언론, 정치인들이 모두 국가적 자존심을 세울 신화를 만들고 자국을 미워하는 작업에 합세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의 결성한 동맹은 큰 전쟁에 대비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오히려 그러한 전쟁을 일으키는 한 가지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정부 상태에서 이루어진 협력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유럽 열강들의 안전은 서로 긴밀하게 맞물려 있었다. 각 나라는 동맹국이 안전해야 자국도 안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동맹국이 상대를 자극해서 공격당하는 경우에도 그랬다. 또 다른 위험 요소는 독일의 슐리펜 계획이었습니다. 독일군 참모총장을 지낸 알브레이트 폰 슐리펜 장군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이 계획은 독일이 프랑스 및 러시아 양국과 전쟁을 벌여야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수립된 것으로 신속한 선제 공격이라는 전략을 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군대를 동원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므로 그동안 재빨리 프랑스를 점령한 뒤 러시아를 치는 것이 그 계획의 목표였죠. 월드부 백과사전은 이렇게 기술합니다. 일단 슐리펜 계획이 실행되면 군사 동맹의 체제상 전쟁의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그럼 이제 어떤 여파가 밀려왔을까요? 공식적인 조사 결과 세르비아 정부가 오스트리아 대공의 암살에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오스트리아는 이 기회를 이용해 제국 내에서 슬라브족의 동요를 완전히 잠재우려 했습니다. 역사가인 J.M. 로버츠는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단단히 혼내주고 싶어 했다고 말합니다. 세르비아의 수도에 주재하고 있던 러시아 대사 니콜라스 하라트위크는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적절한 타협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스트리아 측 사절단과 모임을 갖던 중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했습니다. 결국 7월 23일에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의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는 요구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세르비아가 그 요구 조건들 중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자 오스트리아는 즉각 외교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그 중대한 순간에 외교 채널이 끊긴 것이죠. 하지만 전쟁을 막기 위한 시도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국제회의를 제안했고 독일 황제는 러시아 황제에게 군대 동원령을 내리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전쟁 수행이라는 책은 이렇게 기술합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군 장성들 그리고 모든 나라들에게 곧 일어나게 될 그 엄청난 일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독일이 지원해 줄 것이라는 확신으로 힘을 얻은 오스트리아 황제는 7월 28일에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냈습니다. 그러자 세르비아를 지지하는 러시아는 오스트리아를 압박하기 위해 100만 명 병력을 오스트리아와의 접경 지역으로 집결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독일과의 접경 지역이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러시아 황제는 어쩔 수 없이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러시아 황제는 자신이 독일을 침공할 의사가 없음을 독일 황제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러시아가 전시체제를 갖추자 독일은 발빠르게 전쟁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7월 31일에 독일은 슐리펜 전쟁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해서 8월 1일에는 러시아에, 이틀 뒤에는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당시 독일의 전쟁 계획은 벨기에를 통해 진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영국은 독일이 중립국인 벨기에를 침공할 경우 독일에 선전포고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8월 4일 독일군은 벨기에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제 사태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결국 역사가인 노먼 데이비스가 말한 것처럼 영국의 선전포고는 현대의 가장 큰 외교적 재앙의 마지막 획을 그려넣는 행동이었습니다. 또 다른 역사가인 에드먼드 테일러는 7월 28일에 오스트리아가 선전포고를 한 이후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그로 인해 야기된 일대 혼란은 전쟁에 발발하는 데 점점 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방에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매우 명석하고 조직적인 사람들조차 자신들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를 더 이상 이해하고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끔찍한 혼란으로 1300만 명이 넘는 군인과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위 문명화된 사람들이 대량 생산된 강력한 신무기로 서로를 학살하는 일이 전례 없는 규모로 자행되면서 미래와 인간 본성에 대한 낙관론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들을 보면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우발적인 사건의 도화선에 대여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정치 지도자들과 그들이 군사 고문들의 위험성을 잘못 판단해 인류의 생명과 복지를 위협할 것인가? 우리는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이 질문들은 숙고해볼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